구독, 좋아요.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이 문제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불카드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소비 쿠폰 선불카드. 어제 이재명이 이 소비 쿠폰 선불카드에 이렇게 색깔을 달리했다. 여기다 이제 금액도 밑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금액별 색상의 차이를 뒀다. 그래서 이거 인권 감수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행정 편의적 방식 아니냐 해서 상당히 질타를 했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질타를 할 사안인지 제가 무딘 건지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고, 지자체에서 이 관련 업무를 저걸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계속 지자체 고유 업무들을 막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의 개입, 간섭 이것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걸 보면서 네. 카드 카스트 제도다. 카드 카스트? 그러니까 이제 색깔을 달리하잖아요. 네. 그 유명한 계급 제도. 네. 그러니까 광주은행이라고 선명히 찍혀 있잖아요. 예. 경기도 광주 아니고 광주광역시 은행 아니겠습니까? 색깔별로 지금 액수가 달라요. 18, 33, 43만 원. 그러니까 블루를 들고 다니느냐, 녹색을 들고 다니느냐, 주황색을 들고 다니느냐 척 보면 안다 이거예요. 네, 네. 좌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교장 아들과 수의 아들이 같은 반에 있다. 근데 급식을 하는데 또는 무슨 뭐 이렇게 불우유토끼나 뭐 이런 걸 점심 뭐 도시락 지원하고 하는데 수의 아들하고 몇 명을 누가 봐도 못 사는 집 아이들을 콕 집어서 걔들만 앞으로 불러내는 거, 이거 아주 좌파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교장 아들이건 뭐 사장 아들이건 다 똑같이 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게 다른 데도 아닌 광주 광역시에서 저렇게 카드 카스트를 했다.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예, 네.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별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를 한 겁니다. 아주 질타를 하면서 특히 광주를 콕 집었던 것은 그 뭐 대표적인 민주당의 표밭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더 화를 낸 겁니다. 좀 믿거라 하는 것도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을 질타하지만 광주나 호남 사람들이 들으면 역시 뭐 저런 거 싫어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 질타를 했구나, 이걸 노렸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부산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 역시 경로 질타. 이례적으로 강유정이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네. 경로했다.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특검에서 뭐 나오는 외환죄 그 수사하면서도 이 경로설, 해병대 원 특검에서도 경로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경로설이 수사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현직 대통령이 예. 자신의 표밭의 은행에서 이런 카드 카스트를 했다고 지금 경로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정치적인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걸 예를 들어서 경상도 지역에 무슨 경남은행이 했다 그러면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광주은행이 한 거를 가지고 경로를 하고 당장 바꿔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공개적으로 저게 질타할 사안이 저는 조금 의문인데, 우리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득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게 정상이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저는 그 사회에서 자꾸 덮고 가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보는데, 저는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소득이 좀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교장 선생님도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장학금을 줘서 한간 너 좀 받고 더 열심히 공부 좀 해라. 그리고 집안이 좀 일으켜 봐라. 말 그대로 이제
공부 잘하라고 격려하는 돈이죠. 예. 예. 그게 저는 부끄러운 일이고 숨겨야 될지 그러면 비공개로 안 보이는 곳에서 져야 되는지. 문재인 이후 예. 엄밀히 말하면 노무현 정권 이후에 그런 경향이 강해졌죠.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재용 자녀나 그 회사의 출근길에 그 꾸벅 절하는 그 경비원 자녀나 예. 똑같이 대우해라 이거잖아요. 예. 똑같이 대우해라는 건데 왜 선별적 복지는 그 우파들의 어떤 복지 철학이고 네. 포괄적, 일반적 다 줘라. 이거 아니에요. 똑같이 평등하게 공평. 근데 공평하지 않잖아요. 네. 이번에도 강선우 갑질도 공평과 갑질이 문제가 돼서 이 결국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모 조간신문에 강선우 효과가 생겼다. 의원들이 수해 현장에 혼자 차 몰고 간대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할 때마다 자문도 하고 그 보좌진에게 물어본답니다. 이거 갑질 아닌가? 아주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 의원실 보좌관은 자기는 휴가 가라고 할 때 옛날에 눈치 엄청 봤는데 그 의원이 뭐 말을 안 한대요. 내 휴가 신청하면 예전에는 휴가 가지 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딜 휴가 가.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갑질이라는 자문을 해보고 그 의원들도 그런데요. 이런 거는 내가 뭐 만약에 혹시 제2의 강선우 꼴 나지 않을까? 좋은 효과를 강선우가 하나 남기고는 갔다. 그래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 앉아서 보좌진은 땀 흘려 뻘뻘 몸빼바지 뭐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일바지 입고 하나 챙겨서 의원이 현장까지 가서 구슬땀 흘리는 장면을 뭐 TV 생중계도 해주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세상 참 달라졌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상 달라진 이유가 누굴까? 강선우. 이렇게 생각하는 예. 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지금 벌어졌다. 그러니까 꼭 나쁜 일이 나쁜 효과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제 역사에는 강선우는 현역 불패의 신화를 무너뜨린 1호. 그다음에 갑질을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서로 경계하게 만든 그 효과를 만들어낸 그래서 시사상식 사전에 올라갑니다. 강선우 효과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곧 인터넷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예, 그걸 연관해서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선불카드 관련해서 소비 쿠폰 선불카드에 관련해서는 저렇게 카드 색깔도 다르고 금액 표시한 것이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 이재명이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부산, 광주 두 곳을 향해서 직격을 했는데 그간의 강선우 관련된 온갖 갑질 초기 보좌진부터 시작해서 병원 장관 이런 여러 갑질들 교수 갑질까지 터졌죠. 제자 논문 표절을 했던 이진숙 관련된 건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건이 터졌을 때 이재명의 인권 감수성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갑자기 어제 인권 감수성을 주장하는 선불카드 사건 어제 꺼내면서 강선우도 날아갔어요? 날아갔다기 그렇죠. 날아간 거죠. 예. 근데 저는 재밌게 본 장면이 예. 제가 이제 여러 앱을 뉴스 앱을 제 스마트폰에 깔아놓는데 불쑥하고 하나 떴어요. 네. 박찬대가 먼저 얘기합니다. 네. 박찬대가 스스로 사퇴해야. 이게 웬 얘기지? 왜 이 코찬대가 이런 얘기를 하지? 저는 좀 놀랐어요. 네. 5분 만에 강선우 자진 사퇴. 이게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의 앱에서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이미 강선우가 물러날 것이라는 걸 박찬대는 알았고 정청래는 몰랐구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정청래가 거의 승기를 다 잡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진짜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은 나야라는 논쟁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박찬대는 알았고 정청래는 몰랐다. 그만큼 하트라인이 누구하고 개설돼 있다? 박찬대와 이재명 사이에 하트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묘한 지금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몰랐고 박찬대는 알았다. 자, 이런 것도 지금 경선 판도가 이제 8월 2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그 SNS가 저게 딱 5분 전이라니까요. 공식 발표 5분 전. 근데 일부러 저런 걸 기자들에게 또 알려요. 네. 내가 벌써 알고 있지.
정청래는 몰랐다는 거예요. 정청래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알려줬는지 그 주위에 경기동부연합에 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명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은연중에 흘린 거 아닌가. 저는 그 팩트 관계를 보면 어제 아주 그런 재미있는 상황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팩트 사실 관계. 자, 박찬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발진이 나왔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 어제도 이 말씀 드렸지만 네. 민노총이 반대하고 나온 게 결정타였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편이 그 반기를 들으면 이게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지지율이 그 불안불안해요. 사실 했었어요. 2% 5% 정도 꺾였는데 그냥 강선우를 밀고 갔을 때 우군들마저 이미 그 진보정당이라는 이제 그 민주당의 소위 친구 정당들도 이미 아니라고 전부 노팻말 들었잖아요. 네. 뭐 민주당의 그 정의당의 그 대표도 그런 얘기를 심하게 했고 그러니까 고심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 엄청난 경제와 안보에 이렇게 폭탄이 터졌어요. 지금 이재명 예. 정권에게.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강선우 문제까지 그냥 끌고 갔다가는 이 삼중 폭탄이 지금 터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출범 2달이 아직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허니문 기간도 끝났어요. 이재명 지지층의 그 개딸 좌파들은 계속 지지하겠죠. 예. 그러나 49%의 지지율을 만들어준 적어도 중도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한때는 그 윤석열 전 정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지만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마음을 바꿨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걸 위기라고 본 거죠. 그런데 할 만큼 했어요. 네. 왜냐하면 강선우에게는 24일 벌써 이제 시간이 과거가 됐습니다만 그때까지 빨리 보내라. 그럼 25일 날 정식 임명한다. 그래서 강선우가 일요일 날 이진숙만 날아갈 때 이미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러고 이제 이틀 왔는데 차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대통령은 너한테 할 만큼 했어. 근데 네가 계속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이건 정말 아니야. 다른 데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강선우가 사퇴의 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더 이상 하는 거는 자칫 만약에 저게 강선우로 인해서 초반 국정 기조가 상당히 흔들리거나 일각이라도 붕괴가 되면 모든 책임은 강선우가 뒤집어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강선우는 그나마 지역구 의원으로 만들어낸 재선 의원직도 위태롭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목을 스스로 맨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옛날에 왕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약을 보내거나 아니면 비단 끈을 하나 보낸다고 합니다. 예. 그게 가장 예우를 한 거래요. 비단 끈을 보내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목을 매라. 제가 그런 비유를 씁니다. 예. 자, 수비 쿠폰 선불 카드와 강선우 문제를 좀 엮어서 먼저 살펴봤고요. 지금 중요한 오늘 현안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니까 그 문제로 바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다른 정치 현안은 좀 뒤로 돌려서 한번 좀 다뤄볼게요. 지금 이제 속보에 뜬 것 같습니다. 정부 한미 내일이죠. 25일 2+2 협상 못한다. 베센트 긴급 일정이 생겼다는 식으로 해서 못한다 이런 식이 떴는데 자 뒤에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는데 우선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타결이 됐다 이렇게 소식이 알려지고 일본은 비교적 웃음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뭐 트럼프 대통령 화나게 없는 것 같고 위대한이란 말을 트럼프가 몇 번 써더라고요. 예. 위대한 결정. 위대한 양보, 그레이트란 말을 엄청 많이 쓰는 거를 제가 미국 방송에서도 봤습니다. 예. 기분이 대단히 좋았어요. 예.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리셉션을 가진 자리에서 엄청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일본이 아주 흡족한 안을 들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25%가 원래
부과됐던 그 상호 관세율이었는데 예. 이걸 그냥 10%를 뚝 잘라줬어요. 그렇죠. 아주 시원하게 깎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 관세 중에 가장 그 눈여겨 봐야 될 것이 일본산 그 미국산 자동차 수입 문제였는데 네. 그것도 25%였는데 이거 절반으로 깎아줬습니다. 네. 12.5%. 그리고 기존의 관세 3.5%로 합치니까 자동차 관세도 15%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본이 물기로 돼 있던 게 50이었는데 15 더하기 15에서 30, 20이 날아갔어요. 그것도 큽니다, 물론. 예. 이 엄청난 성적표를 일본이 받아들였어요. 이걸 누가 했느냐? 이시바 시게루가 한 겁니다. 네. 이시바 시게루는 이거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시원하게 본인이 8월 말에 퇴진하겠다. 총리 자리를 내놓겠다. 이래가지고 또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지금 일본 NHK 등 뭐 주요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에서도. 자, 뭐 우리가 툭하면 그 좌파 정권은 일본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일본이 지금 기준이에요. 네. 일본이 어떻게 하는 걸 보자. 일본보다 우리가 잘해야지. 그런데 지금 일본이 저렇게 협상 성과를 다 좋게 냈어요. 근데 준 게 많아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원래 4천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550조짜리 경제협력 펀드. 이거 뭐 돈을 그만큼 낸다는 건 아니에요. 그 돈을 조성해서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것도 엄청나잖아요. 4천억 달러, 550조 원. 근데 이걸 이번에 일본이 5,900억 달러 올리고. 그래 5,500이 아니고 5,900억. 5,900이요? 5,5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하도 액수가 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760조 원.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장 먼저 트럼프도 이걸 우리가 받아냈다. 뭐 이런 얘기를 앞세웠고. 그다음에 쌀 시장을 열었네요. 네. 일본이 우리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그 참여연 선거 때까지 이게 안 된다고 버티던 게 쌀 시장이에요. 근데 그걸 내줬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일본 쌀 시장은 열린 적이 없는 그런 철옹성 같았던 시장인데 이거 열었습니다. 자, 미국 자동차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 세 가지의 선물 보따리를 안기니까 트럼프가 시원하게 야 깎아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비보가 우리는 날아들었죠. 왜냐하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무역대표부 대표 이렇게 두 사람. 네. 그리고 이쪽은 누구냐면 이 구윤철 기재부 장관. 이게 이제 초짜 아닙니까? 이제 그 꼬리표 떨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 아직은 안 갔다네요. 네. 이제 근데 25일이니까 내일 모레니까 이제 원래대로라면 곧 갔어야 되고 구윤철이 이제 그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 주요 파트너.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가 있는 여한구 차관급 통상교섭본부장. 그래서 2+2인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누가 칼자루를 쥐었을까요? 스콧 베센트가 칼자루 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센트가 개인적 일정이 생겨서요 라면서 취소를 해버렸어요. 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네네. 이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위성락 실장이 안보실장 사실 보직상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장관 청문회가 안 끝나고 이 임명 기간이 있다 보니까 혼자 이 고군 분투를 나름 했잖아요. 네. 그때 가지고 간 게 패키지 딜이었어요. 이것저것 묶어서 그 영어로는 뭐 줄라이 딜이니 뭐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우리말로 시쳇말로 야 택도 없어 이거 가지고 일본 안 봤어? 뭐 이런 찔끔찔끔 하는 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우리랑 협상하겠다는 거야 라면서 퇴짜를 놓은 겁니다 이게. 베센트 장관이 이렇게 중요한 모임을 그리고 이게 개인 일정으로 이게 무슨 뭐 어디 동네 탁구장 가는 겁니까? 탁구장 동호인 모임 하는 거예요? 일국에 그리고 또 일본처럼 중요시 여기는 한국이란 주요 안보 경제 파트너와 2+2 관세 협상 이걸 하겠다고 해놓고 이틀 전에 취소를 해요? 이거 취소병이에요. 마르코 루비오도 이랬잖아요. 닷새 전에. 그랬죠. 그때는 국무장관, 이번에는 재무장관.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처참하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는 거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음식점에서 이거 노쇼예요 노쇼. 이게 노쇼 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 취소가 아니다 이건. 한국이 가져온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들고 온 사전 협상안을 그냥 집어 던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좀 구체적으로 좀 속보가 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25일로 예정된 한국과 미국 이 관세 무역의 핵심 관계자들 2+2 협상 지금 미국 측에서 취소를 하는 상황인데 구윤철 기재부 장관 부총리 겸하고 있죠. 기재부 장관이 출국하는 도중에 공항에서 이 소식을 통보를 받았다네요. 그래서 얼마나 더 황당합니까? 네, 그래서 비행기 올라가려다가 지금 들은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 오지 말라는데요. 네. 날짜 잡아서 다시 통보한다고. 좀 이런 표현이 뭐 할지 모르지만 X망신입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이런 전례가 없고 한국이 무슨 옛날에 고종황제 시절입니까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일본만큼 무시할 수 없는 대국의 반열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행기 트랩에 오르는데 소식이 날아온다? 한미 대사관에서 다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비행기 탈라 그러는데 빨리 좀 해야지. 저 사람 괜히 또 비행기 탔다가 하면 저는 이런 상황까지 펼쳐진 거 아니냐. 아니 무슨 인천공항에서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까? 이거는 예의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참 이런 수준이 됐다. 이건 뭐냐면 사전 협상이 정말 부실했다. 그러니까 미국 측과 충분히 교감을 이번에 트럼프가 일본과 협상을 그 백악관 리셉션에서 말할 때 아주 고위급의 인사들 물론 거기에는 이시바 시게루와 G7에서 첫날 30분간 만난 거 포함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시바 시게루하고 트럼프는 그 뒤에도 많은 전화 협상을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네. 직접 만난 거는 그때 한 번이었지만 그리고 최고위급 경제재생상부터 시작해서 또 미국에서도 양측에서 뻔질나게 오가면서 몇 달간 아주 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트럼프가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자, 이렇게 충분히 몇 달간 조율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일본이 줄 거는 그 세 가지 줬다 그랬잖아요. 예. 쌀, 차, 돈. 이 세 가지를 확 내주니까 그렇게 받고 미국이 머쓱한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성의를 보였는데 라고 응대를 해준 것이다. 그래서 타결이 된 것이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준비했다고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보도도 안 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쌀도 소고기도 안 된다. 레드라인 설정했다잖아요. 네, 네. 지지층 의식해서 네. 그다음에 그 디지털 장벽도 온라인 플랫폼이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그 법이 그것도 곤란한데 이랬다 그러고 방위비 문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2.32%가 되는데 이거 5%로 올렸고 유럽은 일본은 3.5%인데 우리는 0.18%인가 올리겠다라고 찔끔이 내밀었어요. 예. 이게 우리가 봐도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그 아시아의 그 인도네시아가 32에서 19로 뚝 떨어뜨려서 받았고 필리핀은 1%로 좀 수모스러운 결과를 받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왜 한국과의 협상하는 공개도 안 되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통수를 맞았어요. 올라가려는데 그냥 주먹이 휙 하고 날아와서 때린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예. 네.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일정을 이유로 2+2 통상협상을 연기했다. 결국 구인철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그 소식을 통보를 받고 방미를 연기하는 그런 치욕스런 모욕스런 우리 국격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인데 근데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미국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2+2 협상 더군다나 일본과의 타결을 지금 공개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상도 중요한 협상이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미국 예. 입장에서는. 그런 협상에서 지금 바로 사실상 이제 이틀도 채 남겨두지 않고 지금 2+2 협상을 취소했다고 하는 건 지금 말씀을 주신 거 보니까 한국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협상안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그간에 이제 유성락도 가 있고 여항구도 가 있고 하니까 한국 측 입장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내밀었겠죠. 예, 그러면 한국 측이 어떤 입장인 것을 알았을 거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거 같고 또 하나는 그간에 아까 이제 주한미 대사관
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보고를 하는 것도 이야기를 주셨는데 뭐 중국 전승절 관련해서 우원 씨가 지금 대참한다는 얘기도 중간에 나왔고 뭐 하기로 국회의장 대신 보낸다면서요. 예, 김민석이 미국을 14번째 주로 지금 하는 그런 제국적 관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건 뭐 완전히 본인이 그 서울대 그 학생회장 시절에 저는 그때 같은 학번 다른 네. 과는 달랐습니다만 네. 김민석 학생회장 시절에 그 김민석 학생회장이 이끌던 그 시절에 서울대학교에 내걸린 그 붉은색 글씨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네네.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아세요? 미제의 털가슴에 네. 해방의 날창을 꽂자. 얼마나 이 섬뜩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게 김민석 총리가 서울대 학생회장 하던 시절에 내걸렸던 서울대 학생회관 그 서울대 총학생회 사무실 밖에 내걸렸던 광목에 붉은 핏빛 글씨로 썼던 현수막입니다. 네. 제가 40년이 다 되는 과거인데도 이렇게 선명하게 그 말을 다 기억하잖아요. 네. 미제의 털가슴에 해방의 날창을 꽂자. 예전엔 각을 떼자 그기도 뭐 이제 뭐 좀 그런 표현인데 네. 그러니까 14번째 주라는 것도 그때 무슨 대한상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했다는 말이잖아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24살의 청년 김민석이 갖고 있던 생각을 지금 61살이 넘어서 그대로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그 적이 있어요. 예. 뭐 김민석까지 끌어들이자면 그런 것이고요. 아니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통상협상이나 무역협상, 이 관세협상을 하는 건 사실은 지휘자가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장관 차원에서 사실은 다 결정하지를 못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지휘하고 조율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고를 받았을 텐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개인적 일정으로만 빠지는 않았을 거고 미국에 이 한국과 협상하지 마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나 메시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는 파장도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더 스무스러워요. 개인 일정 때문에 이런 중요한 회담을 못하겠다라고 취소를 했어요. 예. 다음에 보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디 운동 약속이냐고요. 누구 어디 뭐 골프 치러 가는데 4명이 가는데 내가 그날 개인 약속이 있어서 저는 못 가겠네요. 이것도 기분 나빠요. 예.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 일정으로 스콧 베센트가 개인입니까? 미국의 재무장관이에요. 세계의 재무장관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중요한 회담을 이틀 전에 오지 마. 누구 보고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안구 차관급은 와 있잖아요. 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알려준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거 가지고 와봐야 당신하고 할 얘기가 없다. 그런데 이제 들이댈 말이 뭐예요? 나 개인 일정 때문에 25일은 안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이런 그러니까. 상황을 이재명 정권이 사실상 만들고 있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저보고 그런 막 측면이 있고 미국이 확실하게 또 이 세계 전략 차원이나 뭐 각국의 어떤 전략 차원이 이 두 가지가 지금 딱 겹치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네. 피트 헤그세스가 샹그릴라에 왔다가 일본만 가고 패싱했죠. 네. 마르코 루비오가 일본 왔다가 들리기로 하고 뭐 1박 2일 있음내 어쩜내 하다가 5일 전에 취소했어요. 스콧 베센트가 또 이번에 이 중요한 회담을 개인 일정이라고 하면서 이틀 전 1박 2일 전에 전격 취소했어요. 예. 이건 어마어마한 노쇼 아닙니까? 노쇼 요새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음식점 주인들 이거 그런 비유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협상을 개인 일정으로 취소한다? 더 스무스럽네요, 저는. 더 치욕스럽다. 네. 도대체 그 원래 모든 협상은 트럼프가 선호하는 협상이 탑다운 방식 아니에요? 네. 탑. 자기들끼리 크게 다 스킨십도 하고 이게 모든 걸 끝내놓고 얘기한 다음에 끝 밑으로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그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집도의가 중요한 거 딱 끝내놓고 나머지는 이 선생이 좀 봉합하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우리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거를 이번에 그 민낯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여기 관세협상에서 살펴보면
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문제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인도네시 상호 관세를 놓고 두 나라가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상호 관세율을 32%에서 19%로 13%포인트로 낮췄어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19%로 지금 낮췄는데 필리핀은 1%포인트만 인하가 된 상황입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을 가졌는데도 필리핀의 상실을 그렇게 됐어요. 두 나라 대비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참 수모스럽겠죠. 필리핀도. 네. 이 사람 이름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봉봉 주니어입니다. 네. 봉봉은 애칭이에요. 그 유명한 이멜다와 마르코스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필리핀의 뭐 명문 정치 가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사진에 떴네요. 아키노 가문이 있고 네. 또 뭐 이 마르코스 가문이 있고 그런데 네. 아주 다소곳하게 트럼프에게 갔어요. 지금 자세 보세요. 두 손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선생님에게 지금 뭐 훈시 듣는.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그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대단히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를 잘 해달라. 거기 이제 남중국해 바로 앞바다가 필리핀 앞바다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지금 중국이 뭐 그 인공섬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잔뜩 노려보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모든 그 유럽과 이 그 물자가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남중국해를 통해야 한국, 일본으로 옵니다. 남아시아 해라고 해주시죠. 해상 교역로. 그 남중국해라고는 요새 안 하지고 이게 중국이 한 말이죠. 네. 남진하해라고 옛날부터. 네. 하여튼 필리핀 앞바다예요. 그래서 거기를 좀 단단히 틀어 막아 달라라고 해서 그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왜 저 1% 하필 또 트럼프가 딴 얘기할 텐데 숫자 하나를 세우는 바람에 재밌게 우리 펜앤마이크가 저걸 그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자 19%에서 1%? 이게 정말 그러니까 1% 깎아준 거잖아요. 예. 이게 흉내만 낸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뭘 돈을 좀 더 내야 되는데 미국을 만족시킬 미국은 지금 모든 걸 그 나라가 미국에 보이는 성의 시장 개방이 됐든 시장 개방을 상당히 전제 조건을 한다는 지금 분석이 그러니까 먼저 있어요. 돈에 네. 대한 확실한 그 미국에 기여하겠다는 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뚜렷한 성과를 들고 와야 되는데 마르코스 봉봉 주니어가 이걸 별로 안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 미국 말 잘 들어서 중국 견제만 열심히 좀 하는데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 가니까 이 트럼프를 모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인도네시아는 32에서 19%로 뚝 잘라줬잖아요. 네네.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물론 인도네시아가 훨씬 더 큰 나라긴 하죠. 네. 그래서 필리핀 하면은 옛날에 뭐 수빅만 기지, 클라크 공군 기지 해가지고 사실 뭐 미국 식민지 소리를 들을 정도였던 나라인데 어쨌든 그래서 대단히 믿고 갔을 텐데 1%만 딱 깎아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이란 사람은 철저히 비즈니스 마인드로 모든 걸 계산을 한다. 예. 그러니까 한국도 거기에 걸맞는 안을 들고 갔어야 돼요. 우리가 협상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고요. 협상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뭐 마치 조금씩 이렇게 이건 못 주고 쌀도 안 되겠고 소고기도 안 되겠고 30개월 이상 뭐 디지털 이건 내 대선 공약에다 또 안 되겠고 국방비 이거는 내가 우리 돈 쓸 일도 많은데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나? 다 안 되겠다는 거 천지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갑인 줄 아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보기로 뜨거운 맛을 한번 보인 것이 바로 이 일방적 이틀 전 취소다. 지금 이거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고 봐요. 예. 이거 일정을 잡으려면 충분한 이제 이 다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8월 1일 날 그냥 물리는 거예요. 25%.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 같네요. 이미 25% 물리고 더하기 자동차 25%. 한국 자동차 50% 내야 돼요. 관세. 현대차 큰일 난 겁니다, 이제. 그 뭐 100만 불 트럼프 그 취임식에 기부하고
뭐 3조 원인가 투자하겠다고 정의선 회장이 가서 노력했는데 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일본이 한 거 말씀드렸죠. 경협 펀드의 규모가 760조 원이다. 그러니까 성의를 보이려면 어느 정도 맞춰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네요. 적어도 한 400, 500조 사이는 들고 가야 아니 그러지 않겠냐고요. 일본하고 우리를 엇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렇다고 한 40조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그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가 지금 돈이 좀 없는데 돈 쓸 때는 많고 지금 부자감세도 철회한다 하지 법인세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원복시킨다 하지 샐러리맨들 근로소득세 깎겠다는 것도 안 한다 하지 또 그 뭡니까 증권거래세도 높인다고 하지 이 개미들이 주가지수 코스피 3,000 돌파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금 없다 모자란다는 이유로 속속 지금 그 증세로 돌아서고 그러고. 증세로 지금 이미 기조를 바꿨어요. 네네. 세금 더 걷겠다고 해서 좋아하던 국민은 동서구음에 없습니다. 그 유명한 경제 이론에 이런 게 있어요. 세금은 거위의 털 하나를 뽑듯이 해라. 무슨 얘기냐? 따끔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위의 오리나 거위의 털을 통째로 뽑으려 들면 안 돼요. 증세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 이게 수많은 털이 있는 거위한테 살짝 다가가서 깃털 하나를 잡고 탁 뽑으면 따끔해요. 뭐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세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껍데기를 지금 벗기려고 들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지금 그리고 부자 감세를 처리하는 것은 윤석열 전 정부 때의 기조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 보고 지금 해달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 펀드 누가 만들어야 돼요? LG전자 LG 구광모 또 현대차 정의선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밥 먹었다잖아요. 네. 이 얘기 하려고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럴 겨를이 있습니까? 현대차 매출 3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죠. 9월 말이면 그 전기차 세액공제 끝나죠. 첩첩산중이에요 현대차도. 거기다가 이제 어이구 저 양쪽 그 기업인들도 잘 얘기해서 한 500조쯤 좀 어떻게 만들어 예 대통령이 뭐라고요? 500조요? 이런 상황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간 패키지들의 그 뚜껑을 미국이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상자 안에. 네. 비행기 경납고에 어린애 세발 자전거 하나 들어간 걸 보고 미국이 아니 뭐야 지금 당신들 나 놀리는 거야?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표현이 재밌네요. 비행기 경납고에 세발 자전거가 들어있다. 예. 그거 많이 쓰는 말인데요. 아, 네. 재밌었습니다. 자, 근데 미국 측에서 볼 때 더 황당한 이 못지않게 아주 당황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정치적 행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지금 한국의원연맹 이름으로 의원단이 가 있어요. 이 의원단을 행보하고 이 주한미군의 어떤 유연성 문제를 같이 연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 미국을 방문한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죠. 조정식 단장을 비롯해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소속 의원들이 좌파 성향 재미 한인 단체인 미국 민주 참여 포럼 이 행사에 참여해서 릴레이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국 민주 참여 포럼은 대표적으로 친북 성향을 가진 단체로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것을 추진해왔던 건데 추진했고 주한미군 철수에 관련해서도 상당한 좌파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에 가서 지금 한미의원연맹 이 민주당 소속 여권 소속 의원들이 가서 연설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미의원연맹에는 뭐 조정식 의원뿐만 아니라 뭐 네. 나경원 의원도 네. 야당 측의 최다선 의원 중에 공동단장이라고 그러죠. 공동단장 갔어요. 근데 저는 갈 때부터 좀 걱정이 된 게 네. 이게 한미의원연맹이 비싼 나라 돈으로 이제 뭐 이코노미 안 타고 갔어요. 이 사람들 다 좋은데 좌석 잡아서 갔습니다. 기내식도 빵빵하게 먹었을 거고 좋은 호텔에 머물겠죠. 전부 나라 돈이니까 만날 미국
그 공화당 주요 조야 인사들이 있겠는가?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누굴 만났는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거 야당 의원이잖아요. 네네. 중요한 것은 조정식 육선 이고 어쨌든 누가 봐도 지금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국회의장감으로도 논의가 됐었던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공화당에 뭐 좀 유력 인사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만나는 건 고사하고 네. 뭐 좀 그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정도 인사들을 만나서 뭔가 측면 지원을 의원연맹이 했구나라고 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가서 놀 수는 또 없고. 그래서 찾아간 게 누구냐? 최광철 씨란 사람, 예. 이 KAPAC 미국 민주 참여 포럼 꼭 이 사람들은 뭘 만들 때 민주란 말하고 참여를 넣네요. 예. KPEC이라고 불리는데 여기 최광철 씨 이력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희대 법대 후배래요. 직계 후배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외교 안보 특보. 뭐 이런 이 사람이 누군지 이미 딱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끄는 KPEC 이거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재미 좌파 단체예요. 누가 봐도 여기 가서밖에는 아니 우리는 대환영이니까 와서 좀 연설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릴레이 연설을 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들 한마디씩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누가 청중으로 올까요? 미국 내 이 뜻을 KPEC 회원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우파 인사가 있을까요? 그쪽에서도 그 윤석열 반대하고 뭐 전 정부 맨날 비판하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전부 머리 검은 그 눈동자 우리 같이 생긴 사람들이 주로 앉아 있지. 진짜 미국에 갔으면 그런 사람들보다는 미국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의 공화당 인사를 만나서 관세 협상, 안보 협상 등에 뭔가 기여를 할 그 마음을 돌릴 사람들을 만나야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모임에 가서 그것도 릴레이 연설 줄 서서 연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원래 김우영이 그 대미 특사로 됐는데 아직 특사도 가지도 않았지만 네. 뭐 이런 그 더민주의 혁신회의 소속이 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안 간다고 하니까 이게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대미 특사라서 안 하는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손든 거예요. 여기 왜냐하면 의정활동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워싱턴 뭐 어디 그 KPEC 회의에서 뭐 연설하는 땡땡 의원 해가지고 자기 의원 홍보책자에 지금 사진 박으러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용은 전혀 우리가 그 한미 의원 연맹이 소속의 여당 의원들이 미국에 가서 해야 할 얘기는 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진보 집회에서 할 얘기들을 하고 열렬히 박수치고 그러고 있다 오지 않겠는가. 이런 한미 의원 연맹의 외교가 도대체 국가적인 대사를 앞둔 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 행사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한미 의원단 연맹이 가서 이 관세 통상 무역 협상에 여러 방면에서 돕겠다는 차원으로 갔지만 나경원 의원이 이 좌파단체 미국 민주 참여 포럼 행사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조정식 의원 등 여당 민주당이나 범여권의 인사 의원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나경원 의원이 참여하는 것처럼 오해. 나경원 의원은 이 자리에 간다는 거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예,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참여 안 한다는 거는 요청을 했었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나경원 의원이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괜히 사진 찍히고 거기서 박수 치는 모습 나와봐야 본인의 정치 행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리라는 것을 판단한 결과 아니겠는가. 예. 저 이렇게 보고요. 예. 제가 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진짜 아까 안보에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고 한 것을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게 예. 무슨 내용이냐. 예. 엄청난 내용이에요. 18일에 예. 일본 도쿄에서 한미 외교 차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미국의 그 국무부 부장관,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교부 차관이에요. 제1차관. 그 이름이 크리스토퍼 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으로 포괄적으로 넓히는 미래지향형 동맹을 하자. 이게 네. 좀 말이 어렵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장 핵심은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면 양안 분쟁이 발생하면 주한 미군이든 한국군이든 특히 우리나라가 네.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한쪽이 침공을 받으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거기에 개입하게 되어 있는 게 한미 방위 조약, 이 한미동맹의 근간 아닙니까? 골간. 네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 미국 편에 서라. 미국 편에 서라는 요구예요. 이게 외교 청구서,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재명이 후보 시절부터 한 게 그 유명한 셰세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 문제도 아닌데 그런 문제에 끼어듭니까? 양안 분쟁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총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도 셰세, 대만에도 셰세 하면 되지.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제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셰세 전략인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양안 문제가 터지면 미국 편에 서서 중국과 맞서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아마 이게 18일 날 그 도쿄에서 있었던 회의인데 이게 23일 날 보도가 됐네요. 네. 닷새 동안 그 회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 동시에 어제 미 국방부 차관인 콜비, 여러 번 저희가 콜비 이 국방부 정책 차관 얘기를 했을 텐데 엘브리지 콜비죠. 어제 트위터에 마침 그 글을 올렸어요. 이 주한미군 관련된 문제인데 한국에 있는 사실은 이제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과 관련한 대북 억지력만 아니라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로 강화해야 된다, 넓혀야 된다. 뭐 그 얘기죠. 그러니까 포괄적 한미동맹을 예. 인태 지역, 인도 태평양으로 확대하자. 근데 이 얘기의 핵심이 바로 그거라고요. 양안 문제에 분쟁이 생기면, 그러니까 더 쉽게 그렇죠. 말하면 대만 문제를 상당히 염두에 둔 거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아니 대만이 중국을 침공하는 사태가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 언제든지 중국은 지금 대만을 호시탐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대만은 미국과 엄청 가깝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첫째, TAMC라는 엄청난 세계적 반도체 회사가 있어서 미국이 그거는 꼭 지키려고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 대만의 현재 라이징 칭더 이 총통이 아주 확연한 반중주의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부를 돕기 위해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사수 방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상황이 오면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괌도 있지만 주한미군하고 일본, 한국이 있어요. 네네. 이때 한미 동맹에 따라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에 맞서달라는 안보 청구서라니까요, 이게. 그거를 지금 받아들었어요. 18일 날.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중국 전승절에는 대통령이 가기 뭐 하니까 우원식 보낸다고 이미 결정을 했고, 지금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누가 봐도 지금 미국에서는 그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친중국 행보를 맞득치 않게 보고 있는 마당에 자 이제 이 더 이상 미국이 주저하지 않고 자 이제 택해라. 이런 분쟁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재명이 그 강선우의 주선으로 했다는 타임즈 회견에서 한 말이 뭡니까? 양안 문제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뭐라고 답변했나요? 외계인 침공을 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 외계인 침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외계인 침공이 됩니까? 외계인 침공은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외계인 침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착각착각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물론 시진핑의 거치가 어떻게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텐데. 그러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외계인 침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양쪽을 세시하면서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하는 안미경중으로 그냥 가겠다는 게 지금까지도 기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안 된다. 도쿄 18일 한미 차관 회의에서 통보를 한 거예요. 더 이상 그거 안 되니까 이 조항에 합의를 해달라고 청구서를 내밀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다가 조선일보가 5일 뒤에 이 소식을 보도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뉴스다. 네. 지금 그러니까 경제는 지금 왕따를 그 관세 협상을 통해서 당하게 생겼고 안보는 더 이상 노모어 친중 노선이라는 이 우리의 요구에
답변을 해달라. 상황이 그렇게 외계인 침공이 발생하더라도 중국 편에 서지 말고 아예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달라. 맞서란 얘기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 중국과 싸우란 얘기잖아요. 네. 자, 이 얘기에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저는 이 문제가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 중에 1, 2위를 다투는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내 문제로 한번 좀 잠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속보가 나왔었네요. 제가 방송을 하는 사이에 한동훈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뭐 그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SNS에 뭐 입장을 밝히면서 뭐 몇 가지 글을 썼는데 뭐 내용은 뭐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간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 속보가 떠서 자, 이 소식 전해주면서 마침 어제 JTBC의 방송이 좀 나왔어요. 네.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지금 수해복구 현장에 가 있는데 자원봉사하고 있는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해복구 현장에 김문수 후보 전 후보가 자원봉사를 하는 도중에 하는 발언을 삼아서 마치 이게 뭐 술 타령하는 것처럼 방송을 했어요. 일단 영상 JTBC 영상입니다. JTBC가 어떤 식으로 저 영상을 편집해서 보도했는지 그 장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버리세요, 그거는. 장화도 버려? 예. 그 좋은 장화인데. 다 버린다. 나한테 이런 거는 써도 돼. 이런 거 써도 안 될까? 버려요? 나한테는 이거 써. 술 한잔 한 번도 없겠는데. 그거 멀쩡한데 버리려고. 이 술은 먹어도 되구만. 예, 저기에 마치 담금주를 갖고 나오면서 술 한잔 하면 좋겠는데 술을 멀쩡한데 버리려고 하는데 뭐 이 술은 먹어도 되겠구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마치 술 타령하는 것처럼 JTBC가 보도했어요. 김문수 전 후보 술 한잔 먹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저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저 어떻게 영상 보셨어요? 악마의 편집이죠. 예. 저게 이제 이게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든 날리면 파동하고 그렇죠, 똑같다. 그렇죠. 예. 바이든 날리면 파동 다시 한번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나오던 길이었어요. 나오다가 회의장을 나오다가 모퉁이를 도는데 그때 풀단으로 참여한 MBC 카메라가 있었어요. 네. MBC 카메라는 항상 이 마이크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지향성 마이크라는 게 있어서 주변에 얘기하는 게 다 들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MBC 기자도. 그랬다가 이제 이거를 자기가 편집하면서 이 헤드폰을 끼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문제의 바이든 날리면 뭐 그런 식의 말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그 본사 MBC 서울에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주 희성을 가진 그 연보흠이라는 MBC 국장이 당직을 쓰다가 야 이거 얘기 되는데 이렇게 자막을 내서 보도해 라고 시작한 게 그 바이든 날리면 파동이에요. 네. 그때 자막 요원이 뭐라고 합니까? 저 이렇게 자막 박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랬더니 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러네요. 강선우 갑질 때 나온 말이에요. 이게 예. 갑질할 때 쓰는 그것도 말이에요. 장관한테. 아니 장관이 아니고 그 편집자에게. 편집자. 예. 그러니까 편집자가 하늘 같은 국장이 내가 다 책임지고 까라면 까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자막이 나오면서 시작한 게 바이든 날리면 파동입니다. 자, 저건 뭐냐면 저것도 수해 현장에서 쭉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밀짚 모자 쓰고 좀 옛날에 정말 김문수 장관 택시 운전하던 모습 이상의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자, 가양주라는 게 있습니다. 담금술이죠. 네. 예, 한자로는 가양주라 그래요. 이거 집마다 시골에는 다 자기만의 제조 비법으로 만들어서 저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일본 그 순사들이 그 금주령 내렸을 때 집마다 술 담가 먹는 거 못하게 했던 탄압의 산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집마다 누룩 직접 띄워가지고 몰래 숨겨놓고 이게 한 잔씩 표주박으로 떠먹는 술 아니겠어요? 네. 그 시골에 그 노인분들이 저런 것도 반주로 드시는 술이에요. 저게 무슨 술판 버리자는 술입니까? 아니에요.
그 시골 출신들 다 아시겠지만 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이게 술이 있는데 술병 안에 술이 남아 있어요. 그 버리자고 하죠.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 술이 멀쩡하다. 버리기 아깝지 않아요? 먹어도 되겠구만. 네. 내가 먹자는 얘기합니까?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이거 이 집안에 이렇게 담금술로 잘 가지고 계신 거니까 이건 버리지 마십시오. 드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저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아니 이슬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더니 아니 왜 그렇게 저렇게 악의적으로 그 편집을 하는 겁니까? 먹어도 되겠구만이잖아요. 예. 아, 먹어도 되겠구만이라고 본인이 보니까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이거 이제 뭐 대충 카메라 물리치고 우리 저기 나가서 그 새참으로 이 가양주에다가 한참 버리자.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편집을이잖아요. 멀쩡한데 왜 버리려고 하냐. 이분들 재산이다. 그러니 그냥 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저걸 그렇게 견강부회로 멋대로 해석을 합니까? 저걸 또 단장 추이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저 부분만 잘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같은 그 방송원 기자를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 부끄럽습니다. 예. 근데 전국의 수해 현장에 지금 곳곳에서 의원들이 늦게나마 가고 있고 뭐 이재명은 잠깐 산청에 갔다 왔는데 국무총리는 갔다 왔다는 얘기는 아직은 저는 못 들었는데 경주 에이픽은 갔지만 수해 현장은 지금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리진 않아요. 근데 초점은 JTBC 기자가 지금 김문수 전 후보를 따라간 이유가 있을 텐데 저런 걸 찾으려고 지금 따라간 겁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펄쩍 뛰겠죠. 아까 예. 바이든 날리면도요. 예. 그 MBC 현장 카메라가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예. 뭐 거리 없을까 하고 들어본 거예요. 그 정식 인터뷰도 아니고 현장 소음이잖아요. 예. 현장 소음. 현장 소음에 뭐가 들리는데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음성 전문가들도 듣고 끝내 판정을 못 하잖아요. 바이든이 날렸는지 아직도 판결이 안 난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몰고 갔나요? 그걸 그렇게 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아니 김문수가 수해 현장에 간 것은 술 마시러 간 딴 마음이 있어서다. 술을 원래 좋아하는데 가양주를 보지고 버리지 마라. 먹을만 하구만. 그러면 분명히 저거는 연불보다는 제밥의 마음에 있었다. 이런 식의 악의적 해석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방송사들이 저게 바로 방송갑질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처음부터 그대로 내든지 저걸 지금 편집을 하잖아요. 짜깁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짜깁기를 하는데 그 악마의 디테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송 기자와 데스크를 30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요. 실체를 다 알리든가. 그래야지 저걸 또 어떤 거와 지금 등치시키고 있습니까? 역시 우파들은 술을 잘 먹어. 저런 데 가서도 술 생각부터 하는구만. 쯧쯧쯧. 그럼 그렇지. 이런 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일하러 간 거를 칭찬하면서 저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아유 저건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멀쩡한데 왜 버려? 내가 먹겠다는 얘기합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후보는 술을 입에 안 대요. 아니, 술자리가 뭐 저녁에 술을 먹어도 이게 입도 안 돼요. 술 잔을 받지를 않고 잘 아시잖아요. 네, 술 그리고 자체를 먹질 않습니다. 아니 한동훈 씨도 네. 아니 청담동 술자리 그때 김의겸하고 싸울 때 보세요. 아니 그 서슬퍼런 검찰 시절에도 콜라 마셨던 사람 아닙니까? 일을 워낙 잘하니까 술 안 마시면 폭탄주 안 마시면 못 빼기는 검찰에서 그렇게 승진해 또 놔둔 거잖아요. 왜 술 안 마시는 사람을 술주정뱅이로 자꾸 끌어들입니까? 문진석이가 그 그랜트 전 남북 전체 총사령관 보고 주정뱅이라고. 네. 아니 주정뱅이 아니라니까요. 중독자. 알코올 의존증을 젊었을 때 앓은 적이 있으나 링컨이 그것이 회복된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 나중에 미국의 재선 대통령 50달러짜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왜 갑자기 강선우 감싸려다가 이재명은 링컨을 만들고 그랜트는 주정뱅이를 만드냐고요. 예. 이런 식의 논법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악의적이다. 이렇게 역시 말씀드립니다. MBC, JTBC다.
역시 이 뭔가 특정한 장면을 바라도 뒤틀어 가지고 그것이 여론의 조장용으로 쓰이도록 역시 JTBC, MBC는 그 버릇 못 버텼다. 광우병 파동부터 시작해서 선동병 여전히 못 버린 JTBC. 마지막 이 문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주한미 대사 지금 뭐 언제 오는가 이런 게 계속 관심사이긴 한데 주한미 대사 대사가 아니라 차석이 지금 좀 교체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지금 뭐 이제 대리제사 체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참 누가 봐도 아니 일본 대사, 중국 대사 바로 옆에 우리가 지금 신경 쓰는 두 나라는 이미 와 있잖아요. 네. 와서 활동을 활발하고 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 대사를 이렇게 비워놓을지 그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최장 기록은 않겠다고 해요. 1년 4개월도 있어요. 지금 전 정부부터 시작하면 6개월째 공석입니다. 6개월이 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6개월 안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정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전 대통령의 파면, 그 전에 탄핵 관련된 뭐 비상계엄 등등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도기에 선뜻 어떻게 인물을 정하기가 애매했다는 미국 측의 입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달을 넘겼기 때문에 지금쯤은 보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 자리를 오래 비워두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빨리 이거를 임명을 해서 뭔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음을 보여야 되는데 말이 없어요, 미국이. 그리고 미국은 이것을 상원 인준청문회를 또 거쳐서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씩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미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삼권 분립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나라고 집권당 내에서도 아니라면 또 아닌 나라예요. 예. 그래서 그 인선을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 또 마가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 인사들이 한국의 상황을 대단히 좀 안 좋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굴 보낼지 고심을 중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스탄, 고든창, 미셸 스틸, 애니 첸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뭡니까? 철저한 반중주의자고 반공주의자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만 지금 이름이 잔뜩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타진을 해보지 않았겠냐 싶어요. 이런 사람은 어떠냐, 저런 사람 안 그랬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반응이 썰렁한 거예요. 네. 왜 그 진보 인사들도 있고 중도 인사들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껄끄러운 사람들만 자꾸 리스트에 올리고 또 모스탄 씨는 본인이 그런 그 후보군에 들어갔다고 와서 주장도 하고 또 무슨 한미일보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됐다라는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가. 그 불편한 감정이 계속 그 아마 반응이 나가니까 미국도 그래? 그러면 좀 더 고민해 볼게 하고 시간을 자꾸 길게 빼고 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왜 한국이 이제 정권이 안정됐다라고 봐야 될 이 시기에 주한 미국 대사를 이렇게 공석으로 놔두는 것인지 억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관세 안보 그 협상과 아주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근데 봐요. 이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여러 이제 대사로 거명되고 있는 분들도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미 싱크탱크 이제 관계자들의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왜 대사 지명이 늦어지느냐 여러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이재명 정권 신뢰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여러 가지 분명 한 어떤 입장의 한 가닥이겠지요. 예,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 뭐 방위 분담금 협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도 고려되고 있다. 그래서 마무리돼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정세, 한국의 정세, 중국 전승절 참여 문제, 대북 문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혀야 미국 대사가 이미 지명될 거다, 임명되는 절차를 밟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미스탱크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가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장 기록은 1년 4개월이라는 게 있어요. 네. 1년 4개월이면 아직도 한 9달 남았어요. 그 기록 깨려면 뭐 기록 깨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공석으로 놔두는 것 자체가 미국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현 정부가 맞닥치 않아 하니 우리도 그렇다고 당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보낼 수는 지는 않겠고 그럼 자꾸 공석인 거예요. 그러면 주요국의 대사를 공석으로 놔둔다? 이게 갖는 정치적 함의가 뭘까요? 이거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중국도 임명해놨고 일본은 진작 임명했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이러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않겠냐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답을 내려주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보 청구서 시에 그만할래? 이거 왔다고. 그리고 관세 협상 이런 식으로는 협상 못해? 라고 지금 흔히 하는 말로 빠꾸 맞았잖아요. 지금 네. 소위 말해서 취소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약속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아주겠느냐.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국내적으로 쌀도 쇠고기도 소고기도 디지털 장벽도 방위비도 어느 것 하나 지금 녹록한 게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문제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럼 누가 단안을 내려야 됩니까? 대통령과 집권당의 순회들이 단안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일단 8월 1일 날 묵직한 50% 관세부터 시작합니다. 철광은 알루미늄은 그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관세를요. 한국자동차 50%를 8월 1일부터 물기 시작하면 누가 한국차 사겠습니까? 50% 관세 물는 차를 미국에서 살까요?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네. 너무 지금 이 문제가 어마어마한 이 블랙스완 목전에 닥친 검은 백조가 와 있는데 이거 너무 좀 안이한 거 아닌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국내 정치하듯이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성락 씨 혼자 고군분투하고 지금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미국하고는 지금 누구하고 상견례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게 상황이 좀 좋으려면 일단 오세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상견례라도 하면서 25일 날 뭐 풀어보자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상견례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답을 들고 와. 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당신의 얼굴을 보자는 게 아니라 당신네 정부가 우리가 말한 데 대한 확실한 답변 그거를 이 수치화한 거를 가지고 와야 만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사람 안 만나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야지 이게 또 이제 이러다가 자칫 반미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 아닌가 이재명 정부가 그럴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 국면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우려합니다. 예. 자, 강선우 문제부터 관세 협상 문제, 주한미 대사 문제, 그리고 JTBC의 선동병 도진 방송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예, 박상규 시사평론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구독, 좋아요.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이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의겸이 다시 출연을 했네요. 네. 그간에 흑석동의 이 재테크 문제로 논란이 됐던 그리고 청담동 이 술자리 관련돼서 거짓 의혹으로 이 김의겸이가 정치권에서 이제 김의겸은 탁물이 됐다 생각했는데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임명됐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새만금 개발청장에 이런 분이 오면 안 됩니다. 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이 온 것이고요. 새만금 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 때는 국토교통부 공직자 출신이나 또 시군청 공직자 출신이 왔어요. 네. 하물며 문재인 정부 때도 공직자 출신을 안 쳤던가 혹은 도시개발 쪽에 교수로 있는 사람이 새만금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새만금 개발청장이 됐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아니 새만금이 아직도 안 끝났어? 지금 언제 끝나는 거야?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한 30조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이 새만금 마지노선을 정하자, 끝나는 기한을 정하자 그래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2030년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거 빨리 끝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새만금 개발청이에요. 야, 국토교통부 산하의 차관급으로 만들어서 빨리 끝내자.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2030년까지 끝내기로 한 거를
2040년까지 늘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는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들어가고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 공사라고 별도로 만들어요. 예. 아니 저 간척을 땅을 다지고 땅을 정리해서 민간업자들에게 팔고 국가는 수익을 얻고 이게 끝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몇십 조가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아니 이거 공공기관이 매립하자. 민간이 매립 안 하니까. 그러면 국가가 개발하고 국가가 매립할 거면 이거를 왜 개발합니까? 왜 정리합니까?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나오면 되는 것인데 혹은 아니면 LH공사도 있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개발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김의겸이라는 도시계획이나 뭐 개발이나 토목공사나 간척사업이나 전혀 연관성 없는 사람을 새만금 개발청장 국토교통부 산하 차관급에 앉힌다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계속 돈만 버리겠다는 그러한 심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임명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잖아요. 네. 왜 임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요거는 이제 호남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호남 에너지 카르텔이 있고 재생에너지 카르텔 두 번째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든 다음 선거든 김의겸에 대해서 그래도 내 칼자루를 쥐고 싸울 사람이기 때문에 내보낸다 그거인데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지도가 그 동쪽과 서쪽 뭐 영남 호남을 봤을 때 영남에 원전 기지들이 집중돼 있는 게 네. 사실 호남에도 원전 기지를 지으려고 했는데 호남에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극구반대를 해서 원전을 영남에 진 거예요. 영남 사람들은 위험성을 안고 있죠. 위험성을 안고 있으면서 국가 주도 전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호남에서 왜 영남만 원전기지 지어주냐 또 하니까 그 다음에 준 게 재생에너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확대를 하면서 태양열이니 태양광이니 줬는데 자 웃긴 게 뭐냐면 원전이 영남에 있는 분들은 영남 지역 분들은 위험성을 앓고 있는데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금전적 혜택이 없는데 호남 지역에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태양광이니 태양열이 하면서 이게 태양열 연금이다. 태양광 연금이다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 사람들한테 그 돈을 나눠주고 있어요. 오히려 네네. 정동영 장관도 뭐 그러니까 국가 돈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게 한 다음에 그 이익도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영남에서 원전에서 만든 에너지 수익을 가지고 영남 사람들에게 나눠줍니까? 가가호호 나눠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인데 요런 카르텔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요거 지키라. 네. 새만금 개발청에서 에너지 사업을 해서 지키라 나눠줘라 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지금 이 김의겸이 그러면 개발청장으로 어제 임명되기 전까지는 뭘 했냐.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군산시에서 군산 미래 제작소라는 사업을 하고 사업소를 연 다음에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신영대 의원 지역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작년 총선 즈음에 어떠한 기사가 나왔냐면 비명계의 신영대가 친명계의 그 김의겸을 경선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친명 김의겸이 비명계 신영대에서 경선 패배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예. 사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서 이기니까 룰 바꿔가지고 쫓아낸 거고 여기는 호남 지역이니까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그 입김이 작용 안 된 건데 김의겸 보고 뭐 날개치고 활동하라는 거죠. 이게 새만금 개발청장이 갖고 있는 자금 운용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태양광 깔아주고 그 이익을 호남 지역에 나눠줌으로써 그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라는 그러한 제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죠. 네, 저는 그럼 그렇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 문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실에서 김의겸 임명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이런 설명을 했어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아리백 국가 산단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하면서 김의겸을 이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된 국토개발이라든가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어느 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새만금 개발청의 예산이 22조라고 지금 네. 제가 보면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호남 지역의 강력한 지금 재생에너지 카르텔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것을 구축하는데 이 새만금
개발청을 중요한 수단, 도구로 쓰겠다 네.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네. 그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하기 전에 뭐 했냐? 네.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 뭐 개발 전문 기자나 뭐 국토 부동산 전문 기자도 아닙니다. 정치권에 왔다 갔다 거리는 기자여가지고 전문성이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홍보 능력이 인정돼서 새만금에 대한 홍보 능력이 인정돼서 보냈다라는 건데, 아니 그런 논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에 다 갈 수 있죠. 뭐 홍보 능력이 인정돼서 갔다 그러면 하다못해 한국관광공사를 갔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대한민국 홍보하겠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렇게 예산이 22조가 들어가는데 이미 수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인해서 저게 개발을 해서 국가가 이익을 얻으려고 저거를 한 것인데 이익 얻은 거는 없어요. 없고 저 예산은 어디 간지 몰라요. 우리 잼버리 사태 때도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 눈으로 다 확인을 했잖아요. 아니 30조가 들어갔는데 아무런 도로도 없고 무슨 전기도 없고 저 뭐 하는 거지? 지금 근데 22조를 또 투입하는데 거기에 김의겸을 갖다 놓으면서 에너지 사업을 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라는 건데, 새만금 개발이 처음에 계획된 게 1989년도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91년도고 그나마 이명박 정부 와서 야 이렇게 주먹 구구식으로 할 거야? 기본계획 수립해 2030년까지 끝내 라고 했는데, 그때 새만금 개발 처음 할 때 무슨 태양광, 태양열 이런 얘기 안 나왔거든요. 땅만 정비한 다음에 팔면 되는 거예요. 안 사가면 냅두는 거고. 근데 왜 그러니까 지금 아이템을 잡은 것이죠. 아이템을. 아마 태양광, 태양열 얘기도 나오면서 무슨 뭐 환경, 나무 심기 하고 뭐 온갖 거 다 할 겁니다. 그런 아이템을 잡은 거에 전문성이 없는 김의겸을 갖다 놓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이 어떤 기업에 얼만큼 쓰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낱낱이 감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역화폐에서 AI, 그리고 이제는 지금 새만금 개발 청구 같은 데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란 이름으로 카르텔을 광범하게 구축하는,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발전으로 상당히 재미를 봤는데 이제는 아주 포괄적으로 재생에너지 카르텔을 광범위한, 네. 이제 그 일부 태양광 네. 발전 사업 정도가 아니네요 지금 네. 보니까. 호남은 밤이 되면 전기가 없고 네. 영남은 해가 져도 전기가 돌아간다. 그러면 원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성을 안고 지금 피해를 보는 건데, 호남이 영남에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호남에도 원전을 지라는 거예요, 제 말은. 호남도 지어줄 테니까. 정치 비하 발언이 아니라, 그런데 원전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해놓고 태양광이 왔는데 만약에 밤이 되면 전기 안 돌아가는데 그 전기를 또 영남에서 갖다 끌어쓰고 이러한 지역 불균형이 있는데 거기에 또 22조를 끌어다 주는데 거기에 수장이 언론인 출신이다? 이런 범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호소해봤습니다. 언론인 출신인데다가 청담동처럼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그럼요. 예. 대변인에서도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관사를 앞세워가지고 본인 다르게 투자하다가 대변인에 나온 사람이고, 네. 지금 한동훈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해가지고 민사 형사 다 진행되고 지금 있는 재판 걸로, 중이죠. 예, 재판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개발청장을 앉혔다는 게 좀 애매합니다. 예. 김의겸 문제 먼저 살펴봤고요. 자, 캐나다 특사단장에 김병주 의원이 네. 임명이 됐네요. 말레이시아 특사단장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뭐 대선 잔치 저런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선 포상휴가를 또 김병주한테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특사를 막 보낸다고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에서 예. 정치를 장악하는데, 물론 민주당에서 많이 장악이 됐지만 정권 초반에 막 건강한 정당이라고 하면 뭐 소장파도 생기고 막 합니다. 예.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특사단을 보내는 거를 정치에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 어디 보낸다. 지금 원래 4개국만 주요 보내는데 한 열 몇 개국을 보내면서 소문이 나니까 많은 의원들이 나도. 근데 거기 적임자를 보내야 되는데, 캐나다와 우리가 국방 무기에 대해서 뭐 협력을 한다, 뭐 안보 포럼을 한다, 방산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게 그 김병주 의원이 여기에 적합한가?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있고, 왜냐면 그 캐나다와 우리나라와 안보 포럼 했던 거는 이전 정권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김병주 의원이 가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수출 계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갖고 왔다 그러면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캐나다와 아무런 접점이 없는데 그런 의문이 좀 하나 들고요. 네. 김영춘 전 해양수사부 장관도 원외 정치인인데 말레이시아에 보내는데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의 해양 관련해서 그 해양 수산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공조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특사들을 보내는데 뭐 명확한 계획이 없어요. 명확한 계획이 없고 그러면 받는 나라에서도 왜 오냐는 거죠. 왜와 무슨 얘기 할 거야. 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없이 지금 사람들 발표만 있고 큰 원론적인 발표만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 장면 먼저 살펴봤습니다. 김의겸, 김병주 뭐 이런 인물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김용대 드론 사령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7월 18일 날 체포를 하고 예, 어제 영장 청구를 그랬죠. 하고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예. 저 특전 사령관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관께서 군사작전에 관해서 특검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 지금 특검이 바라보는 혐의가 뭐냐면 계엄 훨씬 이전입니다. 작년 10월달쯤에 그 북한에 무슨 무인기가 갔는데 거기서 무인기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공문서에 대해서 허위로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 특전 그 드론 작전 사령관님 한 말이 뭐냐면 아니 이거 비밀 작전인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대놓고 막 기재를 하냐. 이게 아는 사람 군사 내에서도 국방부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9월달하고 10월달에 저렇게 드론을 북한에 보냈다고 한다면 이미 그 계획은 1년 전에 세워졌을 거예요. 계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무슨 그 특검팀이 계엄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들어가는 것이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직권남용죄인데 여러분들 형법 20조에 보면 정당행위라고 있습니다. 정당행위. 네네. 업무상 행위와 직업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하고 뭐 소방관들이 범인 잡고 혹은 화재 진압할 때 창문 깨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처벌 안 하는 거고 국정원 블랙 요원들이 범인 잡으면서 뭐 무슨 폭력을 쓰거나 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이 군사작전했는데 그거를 지금 특검으로 목매인다? 정말 특검이 적당히 해야 되는 게 특검이 격까지 다른 얘기지만 4일 전에 재난본부랑 소방청 압수수색했거든요. 아, 예. 지금 폭우 때문에 난리가 날 거를 다 예정하고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청이 각급 소방청이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네. 점검하고 대비하고 네. 비가 내린다. 점검하자. 딱 점검하고 딱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이유는 뭐 국회를 단전단수할 것이다. 아니 국회 단전단수를 그렇게 소방청에 압수수색할 정도의 일이냐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들어간 숫자가 본인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본래 김용대 사령관은 위반 혐의를 좀 묶어보려고 했잖아요. 네. 계속 위반 유치죄 적용을 시키려다가 일반 이적죄로 지금 전환해서 혐의를 찾고 살려고 지금 내란 특검이 지금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걸로는 잡지 못하고 허위 공문서 같은 네. 혐의로 잡았어요. 그런 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특검이 사실 적폐청산 이름으로 탈탈 털 때 어떤 혐의가 찾아지지 않으면 네. 다른 혐의를 찾아가지고 그렇죠. 막 그랬었던 네. 상황이 있거든요. 네. 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지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지금 김용대 그 드론 작전 사령관도 네.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거든요. 내가 허위 그러니까 문서를 수정 안 한 게 아니다. 수정한 게 맞다. 근데 이거 비밀 작전이어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닌데 네. 근데 전혀 체포나 구속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한 것이고요. 외환죄에 대해서 뭐 떠들썩하게 하더니 안 되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들어간 거예요. 형량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외환죄는 사형, 무기, 뭐 20년 이상 등등인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그냥 공무원이 실수하다 보면 뭐 옷 벗고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형량이 확 줄었는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안 되면 또 직권남용도 지금 검토로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온갖 법을 들이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영장 청구됐다 그랬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통일신라 뭐 그전에 삼국시대 뭐 고려 조선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네. 특히 변방을 지키고 있는 장군들 정말 열심히 싸웠던 장수들에 대해서 왕이 병권을 갖고 있으니까 장수들이 병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장수들을 쳐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도 선조가 파직시키고 투옥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지금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드론을 보내는 게 그 잘못된 겁니까? 그 전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예. 정찰을 한 거예요. 하다못해 폭격을 하더라도 만약에 잘못된 경우가 있다고 하면 국제법에 의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북한을 우리가 쳐들어간 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온갖 법을 특검이 이상하게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대북전단 살포법에 대해서 위헌이 나왔는데 그거 요즘 어떻게 처벌하냐면 갑자기 항공안전법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풍선을 보내면 항공기가 위험하다. 아니 전국에 얼마나 많은 놀이동산에서 풍선 달고 놓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풍선을 보냈다 그래서 항공기가 위험하다? 그걸로 지금 처벌하고 있어요. 그 대북전단 살포법이 그 위헌이 나왔으니까 지금 정말 특검이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근데 적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브레이크를 안 잡을 것 같고 대통령이 그 구속 영장이 발부된 순간부터 지금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라는 그런 랩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종횡무진으로 질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내란 특검 팀이 지금 유한 혐의도 계속 이 부분은 계속 뭐 혐의를 어떻게든지 찾아내 보려고 계속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이 외환 혐의에 대해서 찾으려면 북한의 협조를 얻어야 되거든요. 네. 북한이 밝혀야 돼요. 북한이 뭐냐면 야 이런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이렇게 사실은 통모를 했다. 예. 약간 예전에 그 북풍 사건 뭐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이게 뭐 무인기 보낼 테니까 우리가 뭐 폭격을 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런 공모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공모는 전혀 안 될 거라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반쪽짜리 증거만 가지고 외환죄를 전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칭찬해야 될 일이죠. 북한이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냈잖아요, 몇 년 전에. 그게 밝혀진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의 대응이 선 조치 후 보고입니다. 우리가 그 연평도 해전이나 천안함 사태나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폭격을 당했는데 하다못해 연평도 폭격을 당했는데 우리 아무런 대응도 못했어요. 선 조치 후 보고인데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으니 우리도 보내자. 우리가 만약에 안 보내잖아요. 우리가 안 보내면 북한은 계속 보냅니다. 저거 대한민국 호구네. 우리가 계속 보내도 안 보내네. 우리도 보내야지 북한이 안 보내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니까 우리도 대북전단을 보내는 거고 확성기를 트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오히려 칭찬해야 되는 일을 외환죄로 묶는다?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군인들을 저렇게 모욕하고 모독하는 게 지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사실 무력화하는데 핵심적인 위치에 지금 내란 특검이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 됐어요. 군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본인의 목에 칼이 온다는 걸 지금 모르고 하는 짓이겠지만 우리 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문제도 잠깐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로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기소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은 구속을 시키는 이유가 조사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 없이 기소가 가능하면 왜 구속했는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소라는 의미는 수사가 끝나고 증거를 다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고 증거 목록을 작성하고 증거를 붙이고 그걸 법원에 넘기는 게 그게 기소입니다. 그럼 기소를 한다는 거는 증거가 다 이미 확보를 해서 증거 조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아무런 조사를 안 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사라는 게 진술 조서를 받는 건데 그 네. 진술 조서를 받는 게 그게 이제 증거 목록에 다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조사 없이 바로 기소했다는 걸 그것도 아직 조사 기간이 남았어요. 아직 며칠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에 기소했다는 얘기 듣고 아니 그러면 구속을 왜 한 거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애당초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 바로 기소하면 돼요. 바로 기소를 해서 증거 목록을 만들어서 바로 기소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쯤에 기소를 했으면 됐죠 차라리.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데 구속을 왜 한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아마 이런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흐름은 이런 겁니다. 이진숙, 강선우, 뭐 정동영, 권오을 지금 인사청문회 때 뭐 김영훈 여러 가지 문매를 맡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정치적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주말 사이에 기소 안 했으면 오늘 저희 뉴스는 이 한 꼭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 기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강선우나 뭐 다른 주제를 더 많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언론들도 그렇고. 그런데 주말 사이에 사실 주말에 일요일에 제가 계속 속보를 보고 보다 보면 강선우 얘기 임명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진숙은 임명 안 한다며 강선우는 임명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계속 보면서 소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기소 이러니까 거기로 다 얘기가 쏠렸어요. 윤석열 기소로. 그러한 의미로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 계열에 보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그 장면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팀이 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이제 군인으로서 모욕, 모독을 준 것에 그치지 않고 자, 유효한 혐의도 적용을 못하면서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라 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하나 이것 좀 다뤄보죠. 중국 전승절에 이재명이 정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재명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지 여부를 두고 갈피를 지금 사실을 못 잡는 상황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일단 불참 가능성이 상당히 대두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국 전승절에 대참시키는 안이 제시됐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 전승절이 9월 3일입니다. 예. 역대 정부에서는 사실 참석하거나 파견조차 안 했어요.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에 예. 중국 정승절은 항일 전쟁을 중국이 일본에게 뭐 승리했다 이런 의미예요. 예. 항일 전쟁을 승리했다는 70주년 기념이라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의 신분으로 이때는 왜 그랬냐면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 시진핑 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국이 전승절 행사를 그렇게 열병식하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대대적으로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국들을 막 초청하고 서방국들은 안 갔는데 일본이야 본인들 행사니까 안 갔고 러시아와 이제 대한민국과 다른 뭐 아시아계 다른 주변국들이 간 겁니다. 간 것이고 그 이전에는 안 갔고요. 그 이후에도 안 갔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그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그 뭐 노무현 문재인 정부 노무현 그 김대중 정부든 혹은 아니면 그 이명박 정부든 우리나라에 뭐 특사를 파견하거나 뭐 대사관급을 파견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대사관급이나 그 이하를 파견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간다? 굉장히 좀 황당하고 생뚱맞죠. 그 남의 나라 전승절에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왜 갑니까? 그게 좀 굉장히 좀 생뚱맞고 좀 황당한 그 모양새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남은 나라의 군사적인 승리 기념일에 그것도 중국 공산당이 항일 전투에 승리했다. 사실 네.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알리는 자리 아니에요. 네, 네. 자기가 어떤 중국의 위협이지만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어떤 항일 전쟁에서 일본을 퇴치했다 해서 그 위협을 알리는 무슨 장제스라든가 국민당을 위협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공산당 위협을 알리는 자리에 대통령이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여기도 이거 좀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못 가면 우원식을 보낸다. 우원식은 근데 대통령 비서도 아니고
국회의장이잖아요. 네. 삼권 분립 체제가 명확한데 어떻게 이거 대참이 가능합니까? 상권 분립이 이 정부에서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정부가 건강하려면 네.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가격 확 낮추고 이명박 정부 때 뭐 아덴만 여명 작정하고 정말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박수를 보낼 정도로 많은 그 가려운 것도 긁어주고 경제 정책도 잘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돌아갔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당시 한나라당의 초선 의원들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육선 의원이고 국회의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시 속칭 남원정이라고 하는 뭐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 다선 의원들이 이 삼성급 이상 의원들이 소장파라 그래가지고 반대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건강하게 돌아간 거예요. 삼권 분립이 된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도 한나라당이 180석이었어요. 거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삼권 분립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도 확 낮추고 경제도 살아나고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 시작하자마자 상권 분립이라는 건 아예 없고요. 왜냐면 지금 벌써 인사청문회 때 장관들 중에 뭐 8명이 들어갔잖아요. 역대 44%가 지금 국회의원이 8명이 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삼권 분립은 기대할 수가 없는데 국회의장이 중국에 간다? 이거는 아마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여기에 대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보내고 싶은데 중국에 쉐쉐를 하고 싶은데 누굴 보내면 비판이 있을 테니 아마 기자회견장에서 묻겠죠. 그 강유정 대변인이든 누구한테 아니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전 왜 갑니까? 라고 물으면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간다는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지금 이미 그런 식으로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국회가 올린 중국에서는 네. 지난번에 뭐 중국의 국장급이 와가지고 이 대통령을 초청하는 뭘 전달했다. 네, 뜻을 네. 전달했다. 근데 초청은 대통령을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장이 내가 참석하겠다. 예.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모양새를 중국 인민대회나 그 전인대라 그러죠. 중국 전국 인민대회에서 여기 국회의장을 초청하는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마지못해서 가는 그런 다음에 아니 의장이 왜 가냐 이러면 왜 그 전승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국방부 행사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방부 행사에 우리나라 국회가 뭐 다른 나라의 의회를 초청하진 않거든요. 우리 그 국방부에서인데 왜 가냐 이랬을 때 아니 공산주의의 특이성 때문에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공산당 전국 인민대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초청했으면 뭐 대통령실에서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배드캅 국합 작전을 또 가지 않을까.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거와 굳이 중국 행사에 저렇게 국회의장급을 보내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 자, 중국 전승절에 누가 갈지 뭐 이재명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원식도 지금 우원식이 갈지 이재명 측에서 또 이게 중국절 특사라는 형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보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점도 주목되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 내부에 시진핑 실각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실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권력층 내부의 권력 분점 형상으로 뭐 중국 주석이나 총석이나 중국 군사위의 어떤 주석 일부분의 권력이 서로 나눠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조건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인사가 가서 중국 전승절에 거기에 참여를 한다. 이거 시진핑 전략, 중국의 전략에 이용된다 이런 측면도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중국이 미국에게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야 한국의 국회의장이 왔어. 너네는 누가 갔어? 야 너네는 초선 의원들 가지 않았어? 야 너네는 국회의원 초선이 갔지만 우리는 다선 의원의 국회의장이 왔어. 라고 중국이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할 말이 생긴 것이고요.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 상원인가 하원인가 그 의원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의원이 그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시진핑 실각설을 제기했는데 그 다음에 큰 폭풍은 없습니다. 시진핑 실각설이 저는 현실화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건강 이상설 때문에 실각설을 얘기했던데 현실화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시진핑 체제 안에서 국회의장이 갔으면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서 지금 우리나라 서해에 중국이 왜 이렇게 인공섬을 만드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콘크리트를 갖다 붓냐 그거와 또 중국 기업이나 중국 정부 또 중국인들이 왜 자꾸 우리나라에 땅을 많이 사냐 우리도 그럼 너네 나라에 땅을 사겠다 그거 풀어라 뭐 이 정도 얘기.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투표를 하면서 참정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중국 너네 공산당에 입당하면 참정권 가질 수 있냐? 뭐 이 정도 얘기가 돼야지. 전승절 축하할 건 축하하고 그래 축하한다. 근데 축하하면 우리 무기 살 거야? 근데 무기를 또 팔면 안 돼요. 거기 그 정보가 군사 정보가 많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동등한 위치로 가야지. 이거 뭐 셀시하면서 숙이고 가는 거는 불과 얼마 전에 나토 초청에 안 갔고요. 네. 나토 초청할 때 그 트럼프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미국 우리 태평양끼리 따로 모아보자 했는데 거기 안 갔고요. 6.25 우리나라 하물며 우리나라 6.25 행사에도 대통령이 안 갔어요. 근데 중국 전승절 행사, 중국 9.3 행사에 국회의장이 간다? 요거 국제사회에 좀 자극마케나 파장이 좀 있을 겁니다. 네. 네. 갑자기 저러다가 또 김민석이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툭 튀듯 김민석. 근데 어쨌든 우원식이 가든 만일 특사 형태로 뭐 누구를 보내든 아니면 실무자 국장 네. 거를 보내든 그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것을 지켜보고 서방 네. 자유 우방 진영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려면 그래요. 뭐 중국 전승절이 우리도 일본에 대항해서 싸워가지고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낼 거면 급을 맞춰서 보내야죠.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EU에 보냈던 우리 우호국들과 일본에 보냈던 우리 한미일 동맹과 급을 맞춰서 보내야지 국회의장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아까 이순신 선조 얘기를 하면서 드론 사령관 잡은 게 그 얘기다 했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게 이게 항상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 중국에 대해서 명나라든 청나라든 뭐 중국에 대해서 특사를 보내거나 또 우리나라에 있는 뭐 공조를 바치는 거, 그 공료를 바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그 조정에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당히 보내야 된다, 곡물 좀 적당히 보내야 된다, 많이 보내야 된다. 지금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대주의에 그 사대주의에 찌들면 안 된다. 근데 뭐 우리는 중국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건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우리나라 국력이 약했던 게 맞습니다. 보자면 맞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국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덩어리가 작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문화적이나 뭐 국방적이나 경제력이 전혀 뒤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왜 중국에게 끌려다닙니까? 그 대등한 입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대규 변호사님과 3부에서 김의겸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국 전승절에 우원식이 가게 되는 거냐 국회의장이 갈 수가 있는 거냐 이 문제 한번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